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여기는 에너지 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염현석입니다. 네, 최근에 기후 이상기후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낙뢰가 떨어져서 사고도 나고요. 미친 듯이 덥기도 합니다.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너무 덥습니다. 진짜 기후변화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리스크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탄소 중립, 넷제로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 산업을 대규모로 좀 키우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이 좀 돌아야 되겠죠. 오늘은 이런 우리 녹색 돈, 깨끗한 돈, 이런 그린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UN 환경계획 금융 리니시터브 한국 대표님, 그리고 BNG 파트너스 대표님을 맡고 계신 임대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임대용 대표님을 UN 쪽 사람, 그리고 이렇게 환경 컨설팅, 기후테크 컨설팅을 하시는 분으로 먼저 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회이사로 가신 그 ESG 위원을 하고 계신 어디죠? BTS 기획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네. 하이브에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카카오가 인수를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게 네. 하이브까지 취재를 하다가 카카오가 들어오면서 넘겼거든요. 그러셨군요. IT팀으로. 대장했습니다. 제가 후속 취재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이런 엔터 기업들에서도 왜 환경 전문가를 데리고 가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그때 잠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 추천을 받았으면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엔터 기업에서도 이런 후보 추천까지 이렇게 오게 됐었나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분야에 관심 많아요. 특히 이제 팬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네. 얼마 전에 만난 유엔 글로벌 컴팩 한국협회 네. 유현철 사무총장님 말씀에 네. 팬들이 SM 엔터테인먼트 얘기해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라고 했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네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BTS나 블랙핑크도 유엔에 가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동참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사회적 변화 같아요. 그들이 하나의 이렇게 새로운 이런 지향점을 팬들이 정해주고 엔터 기업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구조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노래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하면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아쉬워하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BTS 가사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자기 정체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기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녹아나잖아요. 그래서 가사에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요즘 MZ 분들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미라. MZ만 아미는 아니네요. 네. 저는 MZ이긴 한데 저도 와이프 따라서 아미에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오해도 있었고 취재가 부실한 부분 좀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오프닝에서 이렇게 했었던 거는요, 우리가 녹색 금융, 이렇게 기후테크 산업에 돈이 이렇게 도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혹시 그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녹색 금융의 이런 중요성, 기후테크 산업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거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냥 요즘에 보면은 여름도 빨리 와 있는 것 같고, 비도 왔다가 너무 더웠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도 생기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후테크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가 그걸 기후테크로 생각하지 않고 조용한 차 또는 굉장히 세련되고 최첨단의 차, 또 떡상 그렇죠. 이런 걸로 본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얄팍하게 돈을 조금 더 편승해서 벌어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약간 돈이 스스로 위축되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용어를 쓰자면 금융 안정성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 오. 그분이 2015년인가 이 얘기를 했어요. 기후변화가 네. 실물 경제를 망가뜨린대요. 산불, 아. 뭐 침수, 네. 가뭄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네. 국가 레벨도 있고 기업도 있고 네. 민간 가게도 있어요. 뭐 침수되면 집을 잃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침수가 됐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이제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큰데 네. 보험사들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다 보면 망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내가 산불이 났고 침수가 당했는데 천재지변이잖아요. 돈을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고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제 금융 안정성이다. 네. 그래서 돈이 보기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융 안정성 문제라고 이러면서 소위 뭐 그린 스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주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약간 저는 그냥 돈을 지키는 금융? 네.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게 2015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UNEP 쪽에 계시잖아요. UN 네, 환경계획 네. 쪽에 계시는데 2015년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2030년을 그 원년으로 좀 잡았었잖아요. 네, 많은 거에 네. 변화하는 이런 원년으로 잡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2015년에는 15년 뒤였단 말이죠. 2023년입니다.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2030년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그린이나 기후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규모가 하나의 우리가 뭐 자동차, 반도체처럼 돈을 확 굴릴 수 있는 이렇게 커질까요? 2030년에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할 때 보면 전환, 발전이죠. 네, 산업, 수송, 네, 건물, 또 농축산, CCU에서 전 분야예요. 그래서 자동차처럼 한 섹터로 기후테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전 사회 전반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어느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5년에 말씀하신 대로 SDG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 채택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네. 돈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와, 굉장히 한 해 한 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네. 이제 녹색 금융위 제도화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제도화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제도화를 대표화할 수 있는 우리가 잘은 몰랐지, 이게 녹색금융이었어 하는 대표적인 뭐 단어라든지 그런 제도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녹색 금융 흐름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갈색에 돈이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가게 하려면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돼요. 여기서 갈색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석탄이나 석유 등 그쵸, 탄소가 화석연료. 많이 나오는. 화석연료 또는 비지속 가능한 아, 예. 경제 활동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뭐 석탄 발전소나 네. 화석연료 기반의 비즈니스들, 네. 정유도 있을 수 있고 석유화학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이제 뭐 석탄을 많이 쓰는 시멘트라든지 네. 철강도 있겠네요. 네. 이런 쪽에 돈이 많이 흘러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험, 투자,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있으면 각각의 금융 감독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은행은 BCBS, 네. 보험은 IAIS, 네. 자본시장은 IOSCO라고 하는 국제적인 금융감독 당국에서 네. 야 일로 돈이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금융회사 망할 수 있어. 망할 수 있어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익스포저 관리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화는 거의 정립이 끝난 상태예요. 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대응을 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따라야겠죠.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까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 예.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화요일 날 네. 탄소중립위원회랑 한국은행에서 네. 녹색금융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오, 예. 네, 한국은행 총재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후 리스크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한다. 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예. 거는 이제 기후변화의 1.5도씨 시나리오는 탄소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면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렇죠. 하는 건데 이걸 강화한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도 ESG 투자를 확대한다. 오. 세 번째로는 그 워딩을 쓰진 않았지만 녹색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확대.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의 시대여서 돈의 양을 그렇죠. 줄이는데 네. 녹색 분야, 기후테크 분야는 이제 유동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총량으로는 줄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대국민 소통을 좀 강화하자.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서 와 어떻게 저렇게 중앙은행 맞아 이렇게 하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제 기억으로 19년, 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네. 기후 리스크 관리를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만들어서 네. 금융기관이 이걸 따르게 했고 네. 이게 작년 말에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예대율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후 리스크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가면 BIS 비율이 네. 건전성 지표잖아요. 네. 이걸 계산할 때 기후 리스크, 미래의 기후 리스크를 포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은행의 평가 기준인 정량 기준에 싹 편입을 시킨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들도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프로젝트나 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석탄 발전소다 그러면 그냥 자출자산으로 인식을 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마치 대손을 쌓는 거랑 똑같은 그거예요. 거네요. 돈을 빌려주지만 그거예요. 자산이 안 되고 대손으로 깎는. 예,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피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한 축이 이제 갈색에 돈이 안 가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제도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금융회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후 재무공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장 기업이나 대기업 먼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관 기업이나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기후 재무공시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네. NGO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자기 재무제표에 사업 보고서에 다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걸 다 수치화를 그럼 시켜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치화를?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이게 표준화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부터 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도입됐고 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를 하면서 예. 계산하는 방식이나 검증하는 체계나 이게 다 갖춰져 있는데 네. 근데 이거가 기존에는 소위 직접 배출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내가 전기나 스팀 써서 딴 사람이 배출했지만 나 때문에 배출하는 나의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네. 스코프 1, 2 배출량을 했는데 이제는 스코프 3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밸류체인 전체 산업 전반을 다. 자기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밸류체인 전반을 보는 거네요. 그 맞습니다. 기업 자체.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돈이라는 게 못 가게만 만든다고 해서 돌진 않거든요. 유인 요인도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건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네. 사실 기업이 온실가스 관리에 힘들어하는 게 스코프 1, 2의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탄소 배출권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스코프 3로 확장이 되면
웬만한 회사들은 다 스콥 3 배출량이 스콥 1, 2 내부의 공장 배출량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네. 조립하잖아요. 조립할 때 무슨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안 될 건데 철강에서 배출이 많이 될 거고 철강보다도 사용 단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타면 온실가스 많이 배출이 그쵸. 될 건데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전기차를 찾아요. 수소차, 전기차. 전기차, 수소차, 무공해차로 전환이 되면 스콥 3 배출량이 대폭 줄 거예요. 그러면 눈에 그 공시적으로 봤을 때 전년비로 줄어드는 폭은 드라마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앞단에서 더 환경 친화적이고 저탄소, 탄소 중립 소재나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사겠다는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가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너네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얻는 이익이 많게 되면 비싸더라도 살 테니 유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탄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그러제도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 탄소 국경 조정제.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서 그렇죠. 철강을 만들게 되면 탄소 국경 조정제 때문에라도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비싼 거 싫어. 맞습니다. 더럽고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한단 말이죠. 그때 제 기억에 재작년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의 철강을 얘기를 하면서 더티 이스트라고 더러운 EST가 붙었네요. 네, 그래서 더티 음. 저렇게도 표현하나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 친화적인 곳에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 페널티를 더 강하게 프라이싱을 매겨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다가 적게 배출하는 걸로 전환을 하거나 네. 비오테크에서 신규 비즈니스를 할 때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전환과 신규 비오테크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또는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되겠군요. 예. 하나만 하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채찍은 그 카본 프라이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금융 제도상 네.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야 화석연료에 돈을 넣으면 너가 건전하지 않은 거야 중단금 쌓을 수도 있어 너 어려워져하면서 이제 금융 자본주의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채찍이요. 네. 그 채찍이 요만한 채찍이 아니라 이따만한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막 이게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철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철퇴. 그 단어입니다. 네. 역시. 네. 이게 그러면 어찌됐건 채찍을 가하든 당근을 가하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녹색이 뭐냐? 이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텍소노미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세금 지원제. 그쵸.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텍소노미는 분류학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애니멀 텍소노미 하면 동물 분류학. 그렇군요. 또 뭐가 있어요? 플랜트 텍소노미 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텍스 이코노미의 줄임말이 아니었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분류학이래요. 네. 그래서 분류학인데 이걸 그린에 붙이면 뭐가 녹색 경제 활동이냐. 딱 기술을 얘기한다기보다 경제 활동 중에 녹색이 뭐냐 라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거군요. 녹색이 뭔지 내가 분류를 해주겠다. 예시를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준, 네. 분류 체계와 기준을 줘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는 녹색 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녹색에만 100% 투자하는 채권이. 그린본드 예전부터 그린본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목록이 있었어요. 재생에너지다, 뭐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녹색, 뭐 풍력은 녹색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태양광을 보니까 그 운전하고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은 산을 깎고 위태위태하게 있는 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 한 번 오면은 산사태 나고 맞아요. 난리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녹색이래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녹색의 기준은 목록이 아니라
원칙 베이스여야 될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조금 바뀐 거네요. 예. 이게. 예. 그러면서 원칙 베이스로 그 녹색 경제활동의 네. 체계와 정의를 만든 게 녹색 분류책인데 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 6대 환경 목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네. 그다음에 물, 자원순환, 네. 오염을 예방해야 되는 게 있고 생물 다양성 생태계 이렇게 6개가 있어요. 네네. 이 6개 환경 목표 중에 일단 하나 이상이 기여해야 돼요. 태양광이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네. 기여하잖아요. 하나 이상이 기여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에 기여했다고 나머지에 심대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인데 산을 깎았다 그러면 6번째 환경 목표인 생물 다양성 생태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는 녹색으로 안 본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미니멈 소셜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아무리 뭐 환경 친화적으로 하더라도 아동노동, 강제노동, 예. 중대재해처벌, 뭐 네. 뒤에서 뇌물 주고 이런 거는 우리는 환경이라고 안 본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텍소노미의 기본 원칙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의 원칙과 거의 일맥상통하네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이 컨셉을 EU가 먼저 2018년 1월 달에 이걸 하겠다라고 EU 유로피안 커미션 금융안전국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법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좀 캐치를 했어요.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네. 뭐 금융그룹 회장님하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네. 갔다 오는 길에 그분을 IR을 하고 오시고 저는 왔어요. 네. IR을 하러 가셨다가 새벽에 밤에 전화를 하셔갖고 네. 텍소노미가 뭐야? 왜요? 텍소노미에 따른 여신 비중을 알려달래. 누가요? 투자자가. 그래서 나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개별 금융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드는 겁니다. 그거 좀 만들어. 그래서 네? 얼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 뭐 네. 정부 부처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결국에 이게 있어야 갈색으로 돈 안 가게 하는 걸 알겠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야 넷제로가 해결된다. 환경도 개선이 되고 SDG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이제 K-텍소노미 초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한 10대 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거나 하면 공청회 한두 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견 듣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텍소노미는 기준을 내면 사람들이 기준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땀 한땀 얘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뭐 수정해서 일부만 반영했으면 뭘 반영했고 왜 그랬는지 다 써서 주고 다시 또 피드백 받고 그걸 거의 10번 가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앞으로의 산업이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에 갈린 거잖아요. 갈린 거예요. 게다가 텍소노미에 들어와야 녹색 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돈이 앞으로 이쪽으로 몰릴 건데 텍소노미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수소도 뭐 그레이 수소도 있고 블루 수소도 있고 원전 기반의 핑크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준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레이 수소다. 우리 수소 좋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수소 좋은가 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LNG를 네. 고온고압에 스팀을 넣어서 개질을 하는 과정에서 CO2가 엄청 나와요. 2,300배 정도 더 나온다고. 네, 엄청 나는데 이걸 그린이야 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그럼 뭐 어디서 사기를 쳐? 맞아요. 그린워싱이야. 네. 난 널 못 믿겠어 하면 이 녹색 금융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줌으로써 그린워싱도 막고 진짜 샤프하게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으로 가는 곳에 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이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돈을 한번 의미 있게 조금 잘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텍소노미, 각 나라에 여러 텍소노미들이 있을 텐데 한번 유심히 한번 어떤 산업 분류가 어디에서 녹색 취급을 받는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의미 없어도 돼요. 아,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그렇죠. 돈 고려해야 됩니다. 저 의미 있는 돈만 돈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과연 이런 텍소노미 산업을 분류하게 들어가는 데를 얼마나 많이 영위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텍소노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서 끝나요, 논의가. 네. 근데 이 텍소노미를 법제화시킨 이 이후에는 네. 이게 뭐냐면 공시 기준이에요. 아, 공식 기준. 예, 공시를 시키는데 지금 이제 ESG 쪽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유럽의 그 CSRD 기업 지속 가능 네. 보고 기준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그 ESRS라고 하는 그런 네. 기준에 이게 들어가는데 텍소노미는 이제 상장 대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네. 사업 보고서랑 연계해서 공시가 돼요. 네. 이게 사업 보고서 연계 공시라는 거의 의미는 네. 미공시, 의무가 되는 거죠. 허위 공시를 하잖아요. 형사 민사가 걸려요. 그렇죠. 이게 의무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처벌이 이제 공식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민사였는데 네. 형사 감옥을 가는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또 다 또 CEO 분들이랑 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CEO 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잘 모르실걸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CEO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환경공시 같은 것도 그렇고 당연히 물론 증권공시는 예전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이런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의 책임감이 엄청나게 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덕적. 그러니까 미국의 그 SEC 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기후 공시 그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규정에 보면 허위 미공시 허위 공시에 대해서 맥스 20년 징역형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이럴 일인가? 라는 우리나라-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사실 자본시장에 뭐 상장을 하거나 하는 거는 또 투명한 정보와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뭐 끌어들이는 자금도 한두 푼이 아닌데 네. 허위 공시를 또는 내가 분명히 손해 날 거를 감추고 있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나머지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네네. 이런 이슈들이 이게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것 조금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이렇게 UN 환경 계획 같이 국제 단체에서 이제 일을 제가 어찌됐건 또 한국 대표를 또 맡고 계시니까 이런 UN EP 같은 데서 가장 요즘에 키로 보는 핵심 그런 가치는 좀 어떤 건가요?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올해의 가치는 뭐에 조금 집중하는 사람들이 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앞에서도 쭉 얘기를 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네. 저희는 변화 이론이 있어요. 아, 예. 변화 이론. 갈색의 돈을 안 가게 하고 네. 녹색의 돈을 더 가게 한다. 네. 그러면 실물 경제에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스템 체인지가 생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한다가 저희의 좀 그 변화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나눈 대로 2015년부터 SDG 또 파리 교육정 채택되면서 금융 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제도화가 됐어요. 한 7, 8년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제도화의 골자는 갈색의 돈이 안 가게 하는 글로벌 금융 제도를 자본주의를 재편하는 걸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넷제로의 실제로 넷제로와 관련된 곳에 기후테크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심플리 물량 문제예요. 물량 문제. 왜 물량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넷제로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돈 써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될 돈을 우리가 넷제로 파이낸싱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갭이 전 세계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해요. 1년에 5, 6천 조 원이에요. 아, 5, 6천조 원? 네. 아, 1년에. 1년에? 근데 이걸 맥킨지에서는 아니야. 1경원이 넘어 라고. 두 배를 보는 거네요. 예, 1년에. 그럼 이게 비용이냐? 아니, 비용이 아니에요. 이 중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네. 그러면 1년에 5, 6천 주원 또는 1경원을 이쪽 분야에 쏟아내려면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텍소노미라는 기준까지도 제도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글로 돈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해도 3월달에 저희 유넵 FI는 제네바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네바가 유엔의 맞습니다. 그 유럽 본부가 거기 네. 있어요. 거기 이제 제일 좋은 사무실에서 네. 회의실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우리 그 대표님한테 그 유넵 FI의 에릭 어셔 대표님이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음.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네. 유넵 FI 대표 에릭 어셔 당신한테 돈 갖고 오라고 시키겠다. 아, 유엔 사무총장님 나와서 뭐 저 워딩은 까먹었는데 네. 뭐 집단 자살 뭐 이런 점점 이게 북한스러운 멘트를 치신단 말이죠. 네. 근데 느끼는 바가 있고 다 느끼잖아요. 뭐 그렇죠. 갑자기 30도 올라갔다가 34도였나요? 그저께 맞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집단 자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화석연료에 돈이 안 가게 하는 걸로 부족하고 키우테크에 실제로 돈이 가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여줘야 되고 배출한 것도 흡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는 텍소노미를 만들었다면 네. 지금 이제 시대 정신 여기다 돈을 물량 단위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한국은행도 네. 녹색 유동성 그렇죠. 공급 같은 워딩은 쓰지 않았지만 이 분야의 돈은 더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산업으로 하나의 발전을 하려면 자본시장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투자 규모도 지속 가능하게 쭉 커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2차 전지 분야를 빼고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차 전지는 되게 여러 기후 테크 중에 1 분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분화가 아니라 어떤 조금 큰 분야에 돈이 좀 더 많이 좀 몰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좀 시급한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분야가 시급한데요. 아, 그 중에 커머셜하게 작동이 되는 시장이 있는 네네. 민간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곳이 있고 네. 아직 아닌 곳이 있어요. 근데 민간이 작동하는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이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필요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필요하고 뭐 재생에너지 수소 뭐 이런 건데 수소 아직은 살짝 조금 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미 엄청 싼 에너지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전기가 100kWh 100원인가 하다가 이번에 좀 올랐는데 미국에 한 3, 40원대고 IRA 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30% 텍스 크레딧이 좀 더 떨어질 거예요. 몇 년 내에 10원대 전기 나온 거 오. 태양광에서 감가상각이 다 되는 그때인가요? 감가 그 10원대 전기 나오면 무조건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은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반도체, 미국 2차 가야 되는 전지. 거예요. 한국의 전기값 비싼데 네. 어차피 반도체 공장에 지을 때는 뭐 미국이 비싸겠지만 사람 없이 전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케미칼은 비쌀 거고 원부자재 비쌀 거고 시장도 미국이 크고 근데 에너지가 싸다? 그러면은 로케이션 전략상 미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는 게 IRA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제 에너지 가격을 보고 가는 걸 수도 에너지 있겠네요. 가격의 킴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탄에서 네. 이제 산업혁명이 났고 석유로 네. 갔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문명이나 이게 바뀌어요. 전기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네. 완전 대규모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이게 선호하는 이제 것들은 단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터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바이오, 순환 경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로 나오는 게 뭐 DAC라고 다이렉트 에어 캡처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린 수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텍소노미에는 현재의 돈이 되는 것과 다음 단계의 돈이 필요한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텍소노미의 부업성을 먼저 스크리닝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이 언제쯤 어느 규모로 어느 속도로 올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
분류, 그러니까 정리가 먼저 딱 끝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앞으로 네. 투자가 더 많이 될 곳들을 탐색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게. 네. 그냥 탄소 중립만 얘기를 하면 네. 작년에 3대 그린 호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린 휘발유, 아니 탄소 중립 휘발유, 탄소 중립 윤활유, 네. 탄소 중립 LNG. 아, 세 개의 공통점은 다 화석연료. 화석연료죠. 예. 이런 워딩이 나오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녹색은 저런 건가? 왜 마음이 안 가지? 이러면서 신뢰가 안 쌓이고 이게 결국에 어찌됐건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이런 녹색 금융이라는 거는 강력한 제도, 그 다음에 정확한 분류학으로 인해서 신뢰를 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텍소노미는 저도 세제 지원책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분류학이었네요. 오늘 좀 정말 기초적인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공적으로는 유엔에서 조금 업무도 같이 하시고 이러는데 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에너지나 기후 관련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좀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기후 컨설팅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물어봅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제가 하는 게 이제 기후변화 자문을 하고 있어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이런 걸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하고 하는 걸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기업 컨설팅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온실가스를 이만큼 배출하는데 2050년 그 이전에 탄소 중립하잖아요. 네.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군요. 네, 어떡하냐, 온실가스를 줄이면 되나요? 이게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이게 화석연료 기반 비즈니스를 일단 드러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러내면 좀 떨어질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텍소노미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하면 배터리일지라도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온실가스가 늘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백도 하고 에너지 효율도 하고 각종 전기화도 하고 하면서 넷제로로 가는 거지, 비즈니스 구조가 안 바뀌면 이거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려면 체질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저도 그런 자문을 하면 행복해요. 근데 뭐 어떤 곳은 제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규제 준수 이것도 하죠. 자문을 하지만 비즈니스가 바뀌는 걸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 비즈니스가 바뀐다는 건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수단이 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비즈니스를 손을 안 대면 그냥 어떻게 뭐 LED 등도 하고 에너지 효율도 하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화시키는 건데, 그걸로는 조금은 줄어도 내 재료는 못 가요. 비즈니스 모델,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삐삐 하다가 뭐 시티폰인가 하고 휴대폰 갖다가 스마트폰 가듯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에너지일지라도 옛날에는 뭐 석탄, 석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바뀌고 그린 수소도 하고, 이거는 같은 에너지지만 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완전 다른 비즈니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석유화학 같은 회사는 이런 오일 베이스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다가 이제 순환 제품의 석유화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뭔가 또 다른 게 또 이렇게 결국에 똑같은 비즈니스를 고도화시키는 거네요. 친환경으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석유화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을 재활용을 해야지만 수출할 수 있어요, 유럽에. 리사이클링 폼이 들어가는 이런 제가 입고 있는 옷 같은 뭐 그런 거죠. 폴리에스테르 그래서 40%.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그걸 이제 열분해 납사로 네. 석유화학 공정에 넣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기에는 얘가 실현 가능해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이건 화석연료에 기반한 비즈니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하는 거를 직접 들어가서 해보자. 네. 내가 하거나 R&D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 그렇죠.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투자
해서 간접 참여하면서 이 회사가 검증이 되고 크면 그렇죠. 100% 인수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접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뭐 재활 그 열분의 납사 이렇게 가는 거는 약간 1.0 시대에서 1.2 시대로 가는 거라면 2.0으로 완전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되겠네요. 이게 징검다리 비즈니스냐 저쪽 멀리에 있는 최종 꼴에 있는 비즈니스인가를 좀 보는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네요. 몽골에 뭐 유선전화 없대잖아요. 네. 중국은 내연기관 엔진을 못 만드는데 그냥 전기차 가면 되지. 네. 굳이 콘텀. 내연기관 했다가 전기차로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음. 지금 우리 전환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징검다리로 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퀀텀 점프가 퀀텀 점프 필요합니다. 이걸 기존에 들고 있는 건 못 놓겠으면 얘를 놓고 일단 퀀텀 점프로 인수라도 해서 얘를 키워가면서 얘가 스케일업이 되는지 보면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 금융 그리고 이제 그린 기후 테크 산업에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이 기후 테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앞으로 이거는 우리의 경제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이런 전환의 시대 오히려 더 기회를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화석 베이스에서 못 넘었던 이런 벽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전환의 시대는 좀 이 벽을 좀 깨고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첫 질문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웬 이거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MZ세대 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네네. 기후테크 창업이 엄청나요. 아, 작년에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고 올해 초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 분야 창업이 쫙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와 이분들이 인식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니면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걸 창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기후테크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이 중에 45%가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특허증이 있거나 스타트업한테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딱 봐도 너무 매력적인 대표님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K 텍스노미잖아요. 그래서 네네. K 하이픈하고 climatetech.info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K climatetech.info인데 이거는 커머셜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스타트업들 모으는 거예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그리고 한쪽에는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육성을 해줄 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자리에 놔주면 생태계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걸 보시면서 세상을 바꿀 기술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잘 키워서 이제는 대기업의 인수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CVC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없는 시간도 내서라도 이런 분들 한번 좀 만나보고 싶네요. 예, 그때 제가 또 대표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네. 거기 딱 보시면서 좋은 대표님들 모셔다가 인터뷰하고 하면은 그분들도 좋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나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마음이 동하실 수 있어요. 네. 눈빛이 너무 매력적이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 눈빛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